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학습지 10페이지 그리고 교과서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 함께 보면서 오늘 이제 고려의 사회와 사상, 저번 시간에 사회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오늘은 고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학습지 10페이지 보면 이제 뒤에 간단하게 이 시기까지 또 이어져고 있었던 도교와 풍수지리설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일단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유교, 그 다음에 불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0-1강에서는요 유교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나중에 10-2강에서 불교와 도교,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학습지 10페이지에서 유교 먼저 살펴본다. 한번 생각해 두면 되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는 통일신라나 고대에서도 참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지금은 한번 쭉 여러분들도 학습지를 살펴보면요. 고려시대의 유교, 고려 초기, 그 다음에 고려 중기, 고려 후기까지 시기에 따라 가지고 고려의 유교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초기는 그럼 유교 정치 이념이 확대되는 시기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시기에 유교 정치 이념이 강조가 됩니다.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하는 데는 어떤 유교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교적 통치 제도를 활용하기도 하고, 유교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했었죠. 그 유용성, 어떤 충성을 강조하고 이런 왕권을 강화하는데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유학 교육을 확대하고 유교에 대해서 이해를 심화시키고 그리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유학 교육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유학자들에 의해서 유교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초기의 왕들은 어떠한 노력들, 어떠한 모습들을 보였는지 한번 보면요. 자, 태조 보세요. 자, 태조 시기에, 그러니까 애초에 이 태조 시기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고려가 건국될 때부터 그 출신 성분에 유학이 들어 있었다 이거예요. 건국 과정에 호족뿐만이 아니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유교의 민본 사상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유교의 민본 사상, 즉 뭐야? 백성이 즉 근본이다. 백성들이 편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 전에 고려의 통치제도 배울 때 태조가 시행했던 정책 중에, 그래서 이런 민본 사상 속에서 지금 한참 막 신라 말기, 그 다음에 후삼국 시대에 이런 혼란기를 겪고 참 어려웠던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백성들의 조세를,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자, 한편 광종 시기는 유교적인 어떤 정치 이념이 확립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기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냐? 드디어 과거제가 광종 시기에 실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유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유교적 소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 관직에 등용하는 기준이 된 거죠.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관직에 등용하는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됨으로써 이것 자체만으로도 유학이 발전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관직으로 올라가려면, 즉 과거를 통과하려면 유교적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것만으로도 유교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일반 사람들에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제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영향도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결국 그런 체제가 완성됐다라고 보는 건 성종 정도 시기다라고 보면 되겠죠. 완비되어 간다라고 보면. 그래서 역시나 중요한 건 이 유학자였던 최승로의 건의, 시무 28조 기억나죠?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건의를 수용을 해서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을 하는데, 이따가 요 유교 파트 끝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라고 했던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한 파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고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향교를 설립하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립하고 개경에는 국자감의 체제를 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국자감과 향교의 체제를 설립을 시켜서 유학교육을 더욱더 장려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점차 유학교육이 확대되고 어떤 유교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게 형성돼서 점차 완비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유교 정치 이념이라고 했을 때, 유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막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고려 초기의 유교, 사람들, 유학자들의 생각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려 초기,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서 태조 시기에 막 한창 막 북진 정책 펼치고 있고, 난 고구려 계승한 국가고 막 해동천하 인식을 가지고 황제국 체제 활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 유학자들, 유교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라고 하는 데서 상당히 자주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막 국가가 건설되었고, 이전에 신라, 고구려, 백제 그 고대 사회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유교가 활용되고 유교가 성립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얘기했으니까 성격이 변화할 게 보일 겁니다. 고려 중기가 되면은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이후에 문벌 사회가 안정화되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여진족이 성장하고 결국 금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죠? 4대 관계를 수용하면서 사실상 북진 정책이 중단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고려 중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로 가보도록 하면 결국 나와 있죠?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거. 자, 문벌 사회가 형성된 이후에 안정화되면서 이 지배체제의 안정이 추구된다. 즉 문벌 귀족 사회가 안정화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체제가 안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이들 유학자들이 기득권층이 된 거죠.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 이전에 자주적, 주체적인 성격보다는 보수적으로 무언가를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개경파와 서경파의 입장을 비교했을 때 개경파,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그런 개경파가 생각해보세요. 그런 개경파가 유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금과의 사대관계 요구를 수용하고 이 상황을 그대로 뭐 어쩔 수 없다, 유지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여기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보수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표적인 유학자를 보자면 최충 아니면 뭐 김부식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역사서에서. 그다음에 최충 이 사람도 참 유명한 사람인데 구제학당을 설립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하나만 써봅시다. 교과서 39쪽 구제학당에다가 쓰는 거예요. 구제학당에다가 교과서 39쪽 지식백과. 교과서 39쪽의 지식백과를 나중에 한번 보면요. 이 최충이 만든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일종의 사교육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과거에 합격률이 높아지면서 이 당시에도 사교육이 엄청나게 성행을 했던 거죠. 사교육이 엄청나게 성행을 하면서 또 이제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런 사학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뭐 공교육, 즉 국자감 교육이라던가 이런 게 좀 쇠퇴하는 모습들, 그런 게 교과서 39쪽 지식백과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김부식 같은 사람들, 이런 보수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람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에는 이렇게 유학이 점차 보수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보수적인 유교라고 하는 것을 고려 후기에는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유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한편으론 새로운 사상을 들여오는 사람도 있겠죠. 고려 후기 하면 저번에 공민왕 시기에 새로운 사회개혁 세력으로서 신진 사대부들을 등용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적 무기가 뭐였죠? 성리학이었죠. 고려 후기에 유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리학이 수용된다는 겁니다. 자, 고려 후기에 이제 성리학이 수용된다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윤리와 사상 시간이 아니니까 성리학이 정확히 뭔지, 성리학의 막 사상 체계 이런 걸 보려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기존의 유학과 성리학도 유학의 일파예요. 유학이에요, 유학. 그런데 기존의 유학과 성리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경전의 작고 해석에 치중된다. 자, 뭐냐면 경전을 읽으면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요거는 요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요건 요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요래야 옛날 그 분들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요건 요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거에 치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의 유학이라는 게. 그래서 이 원래의 유학을 우리는 훈고학이라고 불러요. 훈고학. 자, 이거 보면은 기존의 유학에는 뭐가 없어요. 어떤 사상체계 아니면은 뭐 우주적 원리 아니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거라기보다는 경전 자체에 그 문구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한편 성리학을 보세요. 성리학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한번, 우주의 이치까지도 연구 대상에 들어가는 학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심성,
우주의 원리를 연관지어가지고 결국 이 성리학은 중요한 게 뭐냐면 유학이 철학화됩니다. 사상체계가 생기고요. 우주 원리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심성, 그리고 그 인간의 심성을 어떻게 갈고 닦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수양 방법, 이런 것에 하나하나 조금씩 관심이 생기는 거죠. 성리학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사상체계 중에 또 중요한 게 정통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요. 대의 명분.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명백한 타당성, 명분,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당시에 이제 신진 사대부와 같은 고려 후기에 나타난 이런 성리학자들, 성리학을 사상적 무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기존의 유학, 그 다음에 아니면 고려에서 굉장히 폐단을 많이 끼치고 있었던 불교,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개혁의 어떤 도구, 수단으로서 또 성리학을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성리학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한반도 땅에. 자, 원간섭기에 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성리학에서 이 사람들, 그리고 수용했던 사람들, 그리고 소개받았던 사람들이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거는 심성의 수양, 즉 인간의 심성을 어떻게 수양할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이전의 유학보다는 내가 수양하고 나를 갈고 닦고 하는 이런 실천적인 측면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수능 안시거든요. 본관이 수능 안시. 수능 안시 최고의 아웃풋은 안중근, 안창호 두 분 독립운동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뽑아보면 다음 아웃풋은 이 안향 선생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사람이 욕하기도 하더라고요. 조선, 고리타불한 조선의 성리학을 저 사람이 들여왔다 막 이러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교과서에 우리 조상님이 나오는 게 어딥니까? 51페이지에 안향 영정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자, 안양이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게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안양이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성리학을 이제 받아들이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걸 또 더 깊게 이해하고 뭔가 더 발전하는 데 딱 영향을 더 크게 미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재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충선왕이라고 나온 거 보면 원간섭기죠. 이 원간섭기의 충선왕이 원나라 수도에다가 만권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이 만권당에 이재현이 가서요, 이 만권당에서 원나라의 성리학자들, 원나라의 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전에 그냥 안양이 들여왔던 것보다 더 깊게 성리학이 이런 거구나, 성리학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본토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성리학의 이해가 심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바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지금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이어지다가 결국에 이 바톤을 이어받은 게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색깔을 바꿔서 써볼까요? 신진사대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초기에 성리학을 들여오고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런 성리학의 토대를 가지고 이런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리학을 수용을 해서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사회의 모순의 개혁을 추구하고 이런 모습을 성리학이니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유학 자체는 어떤 사회 개혁 아니면 사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런 거에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성리학이니까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리학에서 중요시하는 소학 아니면 주자, 이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주자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주자가 집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성리학적, 유교적 예법들 이런 거를 써놓은 주자가래 이런 책들을 보급을 함으로써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일반 백성들까지도 유교적 생활 규범을 우리가 지키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펴고 이런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진사대부들이 결국 성리학을 무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건 이 정도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학에서 살펴볼 포인트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유학의 발달과 함께
역시 조선 하면은 조선왕조실록이 팍 하고 떠오르죠. 그럼 고려에는 고려왕조실록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유학의 발달과 함께 이제 역시 역사서라고 하는 게 편찬되어 가는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요. 즉 초기부터 중기, 후기를 거쳐서 말까지 한번 역사서들이 고려에는 어떤 역사서들이 있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 보면 왕조실록, 7대실록 편찬했대요. 그런데 전해오지 않는데요. 왜? 이거 거란 쪽이 침입을 했을 때 유실됐어요. 불탔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조실록 봐봐. 왕조실록이 불타가지고 역사서가 없으니까 7대실록을 만든 거야. 근데 이 7대실록도 불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쪽에 역사서들이 제대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남아있었으면 이게 지금 남아있는 현존하는 최고, 제일 오래된 역사서겠죠.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는 거죠. 현존하는. 만약에 막 유물 발굴 과정에서 뭔가 더 등장하면 이제 김부식이 쓴 이 역사서의 이 타이틀이 다른 데로 바뀌겠죠. 어찌됐든 이 고려 중기에 삼국사기라고 하는 김부식이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을 하게 되죠. 자, 타이밍이 언제냐면 여러분 김부식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그 다음에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김부식이 가서 직접 진압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쯤에 삼국사기를 편찬을 합니다. 묘청의 난이 진압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을 합니다. 김부식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묘청이 주장했던 거는 묘청 자체가 승려이기도 하고 어떤 불교 아니면 풍수 지리설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널리 퍼져 있는 이런 상황이 유학자로서 못마땅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역사서를 유교적인 입장으로서 역사서를 한번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함으로써 우리 고려의 유교의 기치를 다시 한번 드높여야겠다. 들고 일어날 수 있게 어떤 그런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들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쓴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고요. 그래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편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 유교적 합리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유교적이라고 하는 걸 보면 효라던가 뭐 이런 유교적인 가치관들 있죠. 유교적인 가치관들에 의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평가하고 이런 모습들도 나와 있고요. 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했을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공자가 얘기를 했던 그런 역사를 쓰는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표현해요. 술, 이, 부, 작. 뭐예요? 서술 하되 이 그러나 부작 짓지 않는다. 지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써라 이런 거죠. 그리고 공자님은 괴력, 난시는 믿지 않았다고요. 괴이한 힘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난잡한 어떤 신이한 그런 어떤 신화적인 그런 현상들. 예를 들면 단군 신화, 이런 신화라던가 아니면 전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다. 즉 뭐냐면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이런 것들, 신화, 전설 이런 믿지 못할 만한 얘기들 다 빼내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화적인 내용들, 전설과 관련된 내용들 다 빠져 있어요. 삼국사기에 보면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국사기에 조금 아쉬운 면이 생기는 거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이런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편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고려 후기가 되면 조금 양상이 달라져요. 이때 역사서들의 전체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여기에 당구장 표시하고 나와 있는 거죠.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구분하는 딱 둘로 나눈다고 하면 딱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무신정변이죠. 그래서 무신정변, 그리고 무신정변을 지나 특히 몽골의 침입을 겪으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자주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51페이지 한번 볼래요? 자, 교과서 51페이지 펴시고 자, 밑에 보겠습니다. 고려 후기에 이제 단군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요거 먼저 읽고 조금 이따 여기다가 한번 다시 이어 붙여보면 되겠죠.
자, 중간에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 고려 중기까지도 자신을 고구려의 후예나 백제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삼국 유민의식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신정권기에 보면 뭐 딱히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무신정권기 농민천민의 봉기를 보면 막 전라도 지역에서 백제 부흥운동, 경상도 지역에서 신라 부흥운동 막 이런 부흥운동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고려 중기,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서까지도 아직 지역별로 백제나 신라의 유민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몽골의 침입 그리고 원의 간섭에 저항하면서 그러니까 외부에 적이 생기니까 내부가 더 똘똘 뭉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더 크게 싹트게 되고 민족의식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단군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 우리의 더 깊은 뿌리인 단군이 주목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몽골의 침입 등을 겪으면서 전통문화 그리고 우리의 것을 자주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 플러스 우리의 뿌리, 더 깊은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후기에 나타났다. 이렇게 묶어서 이해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쓰는데요. 동명입니다. 동명왕. 동명왕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죠. 동명왕편. 그래서 동명왕과 관련된 역사서인데 자, 고려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주적이고 힘찼던 고구려 계승 의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사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단군이라고 하는 더 깊은 뿌리를 민족의 시조로 강조하는 역사서들도 나타납니다.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 아니면 이승유라는 사람이 쓴 제왕운기 교과서 51페이지에도 이 책 제목들은 나와 있습니다. 제왕윤기가 아니라 제왕운기예요. 자,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역사서가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가 더 후기 말기로 가다 보면 아까 얘기했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유학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치다 보니 이 성리학이 역사서를 쓰는 데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성리학은 정통, 대의명분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요. 강조 안에 이 성리학적 유교 사관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정통을 잡아가지고 이 정통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 막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슬슬 고려 말기가 되면 역사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대표적으로 뭐 이재현이 쓸 필요는 없어요. 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쓰거든요. 이런 데서도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려의 시기별로 유교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유교의 발달과 함께 유학의 발달과 함께 역사서가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학습지에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에 하나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에 한 구절입니다.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고 불교는 내 몸을 수양하는 것의 근본이고 유교는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의 근원이다. 몸을 닦는 것은 즉 불교는 내세, 다음 세상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즉 유교는 치국, 유교는 오늘, 지금에 할 일이다. 오늘, 지금은 극히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 뜻이죠.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먼 것보다 오늘날의 일, 지금의 일을 더 중요시 하자는 거죠. 먼 것이 뭐야? 내세의 일이고 지금의 일이 뭐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뭐야? 유교죠. 내세의 일이 뭐예요? 불교죠. 그러니까 불교를 배척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불교는 불교대로 수신, 내 몸을 수양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적인 측면으로는 남겨두되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이념으로서 뭘 사용하자는 거예요? 유교라고 하는 걸 사용하자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에 성종시기 최승로의 건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왜 이걸 중간에다 넣어놨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유교니까 한번 정리하면서 그러면 수양, 정신 수양, 일반적인 사람들 몸을 닦는 것, 수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아우트로이자 인트로로 중간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얘기했죠? 10-1강에서는 유교까지만 살펴본다라고요. 유교까지 보고 다음 시간 10-2강에서 불교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불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